부산 영도에는 바다 냄새가 먼저 도착합니다. 사람보다 빠르고 소문보다 깊게 스며드는 그 냄새는 새벽 3시에 잠긴 건물 안에서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립해양도서관의 금고는 열려 있었습니다. 경보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복도 CCTV는 딱 그 시간대만 깨끗이 비어 있었지요. 300년 전 조선의 뱃사람이 직접 기록한 해상교역일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문서를 갖고 있다는 익명의 인물은 경찰이 아닌 단 한 사람에게만 연락을 취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 익명의 제보자는 그를 택했을까요? 그리고 낡은 고문서 안에는 정말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민재였습니다. 1987년 봄 부산 영도구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2025년 현재 38살이었지요. 직함은 민간 보안 컨설턴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듯한 법인도 홈페이지도 없었습니다. 영도구 복내동 골목 안쪽 2층 건물의 낡은 사무실 하나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영도대교가 보였고 밀물 때면 바닷물 냄새가 창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전직 형사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조직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였지요. 민재는 어릴 적부터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이 없었고 표정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무언가에 집중하면 주변 소리가 통째로 사라지는 아이였지요. 초등학교 시절 담임은 통지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아이는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그의 생애 전체를 꿰뚫는 말이 될 줄은 담임도 몰랐을 겁니다. 아버지는 민재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조업 중 발생한 어선 사고였습니다. 남겨진 빚은 어머니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해 겨울부터 민재는 새벽 신문 배달을 시작했고 주말에는 항구 근처 냉동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성적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고통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다져놓았지요. 부산대학교 법학과에 장학금으로 입학한 것은 그 단단함의 결과였습니다. 졸업 후 그는 경찰청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4살 되던 해였습니다. 배치된 곳은 특수수사대였습니다. 공공기관 비리 감사와 내사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였지요. 집요하고 꼼꼼한 민재는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선배들이 손을 놓은 사건 파일을 혼자 끝까지 파고드는 것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29살에는 부산 항만 물류비리 사건을 단독 내사해 상급자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보고서는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관련 자료도 함께였습니다. 민재에게는 오히려 단독 행동이라는 이유로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32살에 사직서를 썼습니다. 억울함보다 환멸이 더 컸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막으려 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자신이 당했다는 사실이 더 쓰라렸지요. 민간 영역으로 나온 뒤 보안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내부 문제를 비공식으로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경찰도 탐정도 아닌 그 애매한 자리에서 그는 6해를 버텨왔습니다. 2025년 4월에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시립해양도서관 관장 이수진이 민재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도서관은 조선 후기 해상교역일지를 특별전으로 선보이기 위해 수개월째 준비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전문가 고증과 복원 처리까지 마친 고문서가 전시 개막 사흘 전 금고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경찰에는 이미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관장은 공식 수사만으로는 회수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에 체면도 있었고 전시 일정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민재는 이튿날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가 도서관 수장고에 들어선 순간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없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나는 고문서를 갖고 있다. 경찰에는 넘기지 않는다. 당신에게만 준다. 민재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익명의 발신자였습니다. 평범한 절도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을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잠긴 창문 틈에서 검은 합성 섬유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금고 힌지에는 공구를 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난이 발생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CCTV 교체 이력이 존재했습니다. 외부 침입으로 보기에는 내부 구조를 너무 정확히 아는 사람의 흔적이었지요. 용의자는 3명이었습니다. 전시 기획을 총괄한 학예연구사 서윤정이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외주로 담당한 보안팀장 박태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야간 경비를 선 최성철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동성과 이해관계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을 갖고 있었지요. 민재는 창밖 영도대교를 바라보며 오래된 직감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문서 자체가 목적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 움직인 것이라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300년 된 문서 가격 따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았지요. 진실은 늘 가장 조용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민재는 그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3명의 용의자가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3통의 연락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3명 모두와 만났습니다. 민재는 면담 후 사무실로 돌아와 코르크보드에 이름 석자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서윤정, 박태영, 최성철, 그리고 한참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셋 다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셋 다 이상한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 명은 너무 많이 말했고, 한 명은 너무 정확하게 말했으며, 한 명은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중에 범인이 한 명뿐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첫 번째 면담 상대는 서윤정이었습니다. 서윤정은 1983년생으로 민재보다 4살 위였습니다.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조선시대 해양사를 전공했습니다. 시립해양도서관에서 일한 지는 11년째였지요. 이번 전시는 그녀가 3년 동안 준비한 기획이었습니다. 고문서 발굴부터 고증 의뢰까지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쳤습니다. 민재가 이 사실을 짚어묻자 서윤정은 눈물부터 보였습니다. 이번 전시가 실패하면 제 커리어는 끝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망치겠어요.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감정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그 감정이 어딘가 조금 늦게 도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슬픔이 먼저 오고 말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눈물이 왔습니다. 오래 연습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순서였지요. 두 번째는 박태영이었습니다. 1980년생으로 이 사건 관계자 중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외주 보안업체 소속으로 도서관 보안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CCTV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작업 완료 확인서도 있었습니다. 민재가 교체 전 구형 장비의 보관 여부를 묻자
박태영은 잠깐 멈췄습니다. 0.5초 남짓한 침묵이었지요. 폐기 처리했습니다. 절차대로요. 그 답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침묵이 민재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정말 폐기했다면 멈출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세 번째는 최성철이었습니다. 1990년생으로 셋 중 가장 어렸습니다. 기간제 야간 경비직으로 도서관에 들어온 지 8달째였지요. 그는 사건 당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순찰 기록에는 2시간마다 수장고 포함 전 구역을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휴대폰 GPS 기록은 달랐습니다. 새벽 2시 반에서 4시 사이 약 1시간 반 동안 그의 위치는 도서관 정문 바깥 150m 지점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이 불일치를 제시하자 최성철은 굳어버렸습니다. 잠깐 바람 쐬러 나갔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설명이 아니라 버티기에 가까웠습니다. 민재는 면담 결과를 정리하면서 이상한 지점을 하나 더 확인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고문서의 구체적 규격과 복원 이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정은 기획자로서 당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태영은 보안 관리자인데도 문서 복원 일정을 정확하게 꿰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는 내부 하계팀 외에는 공유되지 않은 자료였지요. 최성철 역시 면담 중 복원 처리가 완료된 날짜를 무심코 언급했습니다. 경비직이 알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각자 모르는 척하면서 서로 어느 지점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민재를 진짜로 멈추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문서 그 자체였습니다. 관장이 두고 간 복원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표지 내지의 두께가 원본 기준보다 약 2.3mm 더 두껍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습기 방지 처리를 추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수치를 한참 보았습니다. 2.3mm. 종이 한 장의 두께는 보통 0.1mm 안팎입니다. 23장 분량의 두께가 표지 안에 숨어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 안에 무언가 얇고 단단한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민재는 종이가 아닌 것을 떠올렸습니다. 절도의 목적이 고문서가 아니라면 전시를 앞두고 굳이 이 시점에 움직인 이유가 설명됩니다. 복원이 끝나고 전시 전날 금고에 보관되는 마지막 창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타이밍이었을 겁니다. 목적이 분명한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작업이라는 가설이 성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부 구조와 일정을 훤히 알고 있어야 했지요. 민재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영도대교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경찰을 다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그 순간의 보고서가 사라지고 감봉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화재 절도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번호 없는 문자였습니다. 영도대교 아래 내일 밤 11시 혼자 오십시오. 민재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성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모르는 네 번째 인물이었을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진실은 움직이는 쪽에서만 보입니다. 그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이 되면 그 믿음이 맞았는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었지요.
영도대교는 밤이 되면 말이 없어집니다. 다리 아래 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민재는 이 사건의 진짜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영도대교 아래는 낮과 밤이 전혀 다른 곳입니다. 낮에는 갈매기 소리와 어선 엔진 소리가 뒤섞이고 관광객이 난간에 기대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나 밤 11시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파도 소리만 남고 교각 아래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습니다. 민재는 그 어둠 속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40분 일찍 도착해 주변 동선을 확인하고 출구를 세 군데 파악해 두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위험한 자리에 나갈 때 그는 항상 먼저 왔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자신을 지켜온 방식이었지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후드를 눌러쓰고 주머니에 손을 깊이 넣은 채 교각 쪽으로 걸어오는 남자. 가까워지면서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성철이었습니다. 민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성철은 3미터쯤 앞에 멈춰서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성철은 주변을 한번 훑어본 다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손 안에는 작고 검은 USB 드라이브가 하나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고문서를 훔쳤습니다. 그러나 팔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최성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고문서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다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상대의 눈을 보았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아래에 무언가 더 오래된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지요. 최성철은 한 달 전부터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다고 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 박태영이 수장고 쪽을 혼자 서성이는 것을 2번 목격했습니다. 야간에 보안팀장이 현장에 나타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계약직인 자신이 팀장에게 뭔가를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문서 복원이 완료됐다는 내부 공지가 붙은 날 밤 최성철은 수장고 금고 근처에서 금고 힌지 쪽 바닥에 떨어진 작은 나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금고를 미리 건드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성철은 그날 고문서를 직접 꺼내 자신의 사물함에 숨겼습니다. 누군가 먼저 가져가기 전에 자신이 먼저 들고 나와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문서를 열어보았을 때 예상하지 못한 것이 나왔습니다. 표지 안쪽에 얇은 틈이 있었습니다. 칼끝으로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비닐로 밀봉된 USB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문서 복원 과정에서 표지 안에 집어넣은 것이었지요. 최성철은 자신의 노트북으로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입찰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낙찰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면 계약서 사본과 예산 항목이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억 원 규모의 공사 대금이 여러 단계에 걸쳐 분산 처리된 흔적이었지요. 최성철은 화면을 보면서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가져가기에는 자신이 이미 고문서를 훔친 상태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민재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장이 도서관 직원들에게 민간 보안 컨설턴트를 고용했다는 말을 했을 때였지요. 민재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그 작은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최성철에게 고문서 보관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최성철은 주소를 말해주었습니다. 영도구 청학동 지인의 창고였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혼자 버텼군요.
최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약간 숙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조용한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교각 뒤쪽에서 발소리가 2개 들려왔습니다. 민재가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박태영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도서관 소속이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박태영이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USB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온 것은 조용히 덮으려는 겁니까? 박태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말에는 변명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움직여온 사람의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도서관 내부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옆에 선 사복 남자의 존재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의 실질적인 무게 중심이었습니다. 민재는 서윤정이 떠올랐습니다. 지나치게 정교했던 감정, 공사 입찰 담당 부서와 협력 관계에 있는 전시 기획자라는 위치, 그녀가 이 USB의 존재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적어도 누군가 고문서 복원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역할이 어떤 형태로든 그녀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박태영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민재는 손 안에 USB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힘껏 꺾었습니다. 플라스틱 몸체가 소리를 내며 부러졌습니다. 박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장 남자가 처음으로 미간을 좁혔습니다. 민재는 부러진 조각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복제해 두었습니다. 지금쯤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교각 아래를 채웠습니다. 박태영과 정장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민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선택지를 바꿀 것입니다. 더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증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최성철이 낮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민재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면서 별 몇 개가 보였습니다. 진실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 말은 최성철에게 한 말이기도 했지만 오래전 감봉을 받고 사직서를 썼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묻어두었던 것을 이번에는 묻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지요. 진실은 드러나는데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드러납니다. 민재는 그것을 이 도시의 파도처럼 믿었습니다. 영도대교 아래 물은 밤이 되어도 흐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정이 경찰에 전화를 건 것은 영도대교에서의 밤이 있고 나서 이틀 후였습니다. 민재는 그 소식을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관장 이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서윤정이 자진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영도대교가 오전 햇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협박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서윤정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입찰 비리의 실행자가 아니라 묵인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사업체 측에서 전시 예산 지원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3년을 준비한 전시였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기획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를 납득시킨 방식이었지요.
잘못된 줄 알면서 계속 앞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문서가 사라지고 민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납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도대교 그날 밤 민재가 USB를 꺾어버리는 순간을 멀리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사실은 무너진 지 오래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박태영은 사흘 후 임의 동행 형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함께 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는 공사업체의 실소유주와 연결된 외부 브로커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사는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USB 안의 자료는 이미 민재가 2군데의 복제에 보관해 두었고 그 중 하나는 경찰 수사 착수 전날 익명으로 언론사 한 곳에 전달되었습니다. 증거는 단단히 살아남았습니다. 최성철은 범인이 아닌 내부 고발자로 재분류되었습니다. 고문서를 무단 반출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목적과 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도서관 측은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신분으로 조직 안의 불법을 혼자 막아내려 했던 25살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식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방향만큼은 틀리지 않았지요. 민재는 조사가 마무리된 뒤 최성철에게 따로 연락했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지만 최성철은 전화기 너머에서 오래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고맙다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문서는 열흘 뒤 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청학동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훼손은 없었습니다. 보건 담당 학예사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없음을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전시는 2달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열렸습니다. 조선 후기 뱃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해상교역일지는 유리전시 케이스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300년 전 누군가의 기록이 이 모든 소란을 지나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민재는 전시 개막일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관람객으로 줄을 서서 들어갔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앞에 서서 그는 낡은 종이 위의 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붓으로 꼼꼼히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항구를 떠나 어느 곳에 닿았다는 기록이었지요. 기록한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당장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이지요. 그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 걸었습니다. 영도 골목을 지나 항구 쪽 방파제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낮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32살에 사직서를 쓰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이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도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지요. 어쩌면 그것이 시작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성철을 만날 수 있었고 증거를 지킬 수 있었고 오늘 이 바다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수사는 진행 중이었고 드러나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정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 안에 있었습니다. 박태영은 조직의 지시를 따랐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몫을 마주하는 중이었습니다. 세상은 한 번의 폭로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용기로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민재는 그것을 이제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코르크보드에서 3장의 이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보드를 깨끗이 비워두었습니다. 다음이 올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붙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이었고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창밖으로 영도대교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햇빛이 다리 위를 길게 가로질러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낡은 의자에 앉아 오래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바다를 끼고 살아왔습니다. 폭풍이 와도 항구는 남았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 잃은 것 같아도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닻을 내릴 곳을 찾게 됩니다. 그 한 가지가 그에게는 진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파도는 오늘도 영도 앞바다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